파트 7. 오웬이 목회한 교회들. 목포교회. 목포교회는 오웬의 첫 목회지였다. 의사이면서 목사이기도 했던 그는 1900년부터 목포교회의 교역자로 유진벨과 함께 시무하였다. 즉 오웬은 1900년 12월 6일 벨과 함께 목포교회 교인 10여 명을 문답하여 그중 2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해의 총 문답자 수는 모두 59명에 달했다. 또 상처한 유진벨이 1901년 일시 귀국하자 오웬은 이제 의료사역을 포기하고 전도와 목회에 전념하였다. 그리하여 주일이면 목포교회를 인도하고 주중에는 광주와 나주를 비롯하여 영광과 장성에 이르는 전남 지역을 광범위하게 순회하며 공동체들을 돌보았다. 오웬은 당시 목포교회의 목사였다. 1897년 12월 벨은 목포 스테이션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처음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한국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읍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구릉지를 넓게 확보하고자 했는데 벨 역시 그런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때 매입한 토지의 양은 그 일부였지만 그 후 벨은 언덕 전체를 매입하게 된다.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장차 조성될 대규모의 선교타운을 염두에 두고 몇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땅을 사들였다. 최초의 토지 매입 계약이 완료된 1898년 봄, 벨은 비좁은 초가집에서 한국인들과 지내며 우선 임시주택을 지었다. 벨의 최종 목표는 벽돌을 사용한 서양식 주택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재 일부를 서울에서 가져와야 하는 등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었으므로 1년 정도 거주할 한국식 주택을 지어 잠정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벨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내려온 선교사들의 전형적인 단계별 주거 방식이었다. 벨은 1898년 12월 새 집으로 이사하였다. 진료소를 겸한 오웬의 사택도 그 집 뒤에 위치해 있었다. 벨의 계획은 목포 양동의 언덕 위 스테이션 구내에 나란히 세 채의 주택을 짓는 것이었다. 새로운 집을 짓는 사이 벨은 의료 선교사의 입국을 고대하고 있었다. 1차적으로는 자기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벨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스테이션에 전도, 의료, 여성 사역자를 안배하여 효과를 높인다는 협력 선교의 구상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몇 년 뒤 벨의 광주 스테이션 개설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된다. 광주 스테이션의 시작을 몇 달 앞둔 1904년 4월, 벨 자신이 직접 미국에 가서 광주 근무 의료 선교사를 물색하였던 것이다. 벨은 스테이션 개설의 필요 조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선교사들에 의해서도 줄곧 견지되었다. 벨이 한창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있던 1898년 6월경, 벨의 임시주택에서 주일 예배를 본 한국인의 수는 30여 명에 달했다. 그들은 주로 다른 지역에서 목포로 이사온 기성 신자들이었다. 당시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 이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목포에 새로 자리 잡은 각국 공동거류지 구역의 일본인 마을이 도시의 근대화를 추동하자 목포부 분해면 구역의 조선인 마을 역시 식민지 도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얼마 가지 않아서 목포는 남선 굴지의 양악만으로서 땅값이 오르고 다수의 자산가가 사는 곳이 되었다. 개항 이전의 목포는 대체로 150호 정도의 가구가 목포진의 관할 하에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며 사는 곳이었다. 그러나 근대 도시 목포의 인구는 1910년 1만 2천여 명을 넘어서 1925년에는 3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 목포교회의 기반은 바로 그 도시의 증가하는 인구에 있었다. 오웬의 진료소가 한창 성과를 날리고 있을 무렵 벨도 본격적으로 목포교회 목회를 시작하였다. 우선 신입 교인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별도의 학습반을 두어 평일에 그들을 가르쳤고 까다로운 문답 시험을 요구하였다. 1900년 8월 목포교회의 첫 세례식이 바로 그 결과였다. 교인들은 주일 오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읍내에 나가 전도했다. 1900년 여름 목포교회의 회중은 75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 가운데 25명은 세례를 받았고 11명은 학습교인으로 세례 문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교인들은 자신들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 모금에 나서는 한편 일요일 오후에는 마을을 돌며 전도하였다. 또 목포교회는 그 해에 장로교 공의회의 허락으로 지역 대리당회를 설치하였다. 벨의 집에서 모인 첫 번째 당회에서 회장은 유진벨, 서기는 오웬이었다. 세례 지원자 5명 가운데 4명을 문답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음 문답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다. 봄과 여름 사이 30명의 지원자 가운데 6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8명은 학습을 받았다. 나머지 16명은 다음으로 연기되었다. 그리고 유아 세례자도 3명 있었다. 여성 사역도 크게 확장되었다. 처음 벨의 부인은 2명의 여성과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한 무리의 여성들과 함께했다. 그 가운데 6명은 매 주일 오후에 벨이 인도하는 세례 준비반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1903년 4월 25일 목포교회에는 13명의 새로운 한국인이 교회로 와서 가입을 신청했다. 벨은 매일 저녁 집회를 열었다. 사람들이 늘어나자 예배당 건축을 위해 교인들이 힘을 합쳤고 목포교회는 3월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 건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기독교인 목수 2사람이 저렴한 몸값으로 일을 시작해 주었다. 총 공사비는 2,500냥이었는데 김윤수 집사 혼자서 200냥을 부담했다. 1903년 6월 28일 목포교회 예배당이 완성되었다. 헌당 예배에서는 루터 매커첸의 설교와 김윤수 집사의 경과 보고, 지원금 조사의 선교 보고가 있었다. 목포 스테이션을 개척한 유진 벨은 그곳의 전도 사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그때를 남학교 개교의 적기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03년 가을 목포교회의 교인 자녀 8명을 받아들여 목포 남학교를 출범시켰다. 학생 수는 이듬해 29명으로 늘어났고 그 가운데 세례와 학습을 받는 학생도 생겨났다. 1905년 목포의 스테이션 기능이 광주로 옮겨가면서 존폐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지만 목포교회의 지원 속에 계속 유지되어 1906년에는 첫 번째 졸업생을 내어놓게 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07년 가을 목포 스테이션 활동이 재개되면서 남학교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다. 먼저 선교부는 목포 남학교를 신축하기로 하고 그 관리 감독을 선교사 프레스톤에게 맡긴 데 이어 2년제의 중등 과정을 새로 설치하였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텐버그 제1교회의 지원으로 공사비 1950달러를 들여 지은 강당과 교실 2칸의 남학교 석조 건물은 일약 목포의 명소로 떠올랐다. 남장로교 한국선교부 최초의 근대식 학교 건물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중등과정 15명을 포함한 80여 명의 학생이 1908년 가을부터 새 교사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목포 남학교의 중등과정 첫 졸업식은 1911년 3월에 거행되었다. 소녀들을 위한 스트래퍼의 간이 공부방에서 비롯된 목포 여학교의 공식적인 시작은 남학교보다 조금 늦다. 스트래퍼는 1904년 9월의 연례회의에서 목포 여학교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여학교의 학생 수는 25명으로 증가하였지만 1905년 스테이션이 광주로 옮겨가면서 여학교 운영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1907년 목포 스테이션이 다시 운영되면서 여선교사 줄리아 마틴의 책임 하에 초등과정 44명의 학생으로 여학교를 재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학교는 이듬해 남학교가 사용하던 건물로 입주하면서 80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학생들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선교부는 1909년 900달러의 예산을 편성, 여학교 교사 신축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1912년 연건평 105평 규모의 2층 석조 건물이 완성되었다. 여학교에 2년제의 중등과정이 신설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첫 해 여학교의 중등과정에는 모두 78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남학교의 25명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목포 여학교의 중등과정은 1914년 3월 첫 졸업식을 치렀다. 목포에서의 의료사역은 오웬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웬은 1901년부터 의료사역보다 전도활동에 전념하였다. 그 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목포 의료선교는 1904년 조셉 놀런이 부임하면서 재개되었다. 이후 버드맨, 포사이드, 하딩, 리딩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905년 놀런은 매일 마취 수술을 해야 했고 1907년 버드맨은 매일 수십 명을 치료했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포사이드와 오긍선이다. 포사이드는 의술과 인술을 겸비한 인물로 한국인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가 신병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또 1918년 그가 미국에서 사망하자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깊이 애도했다. 오긍선은 1911년 목포 진료소에 부임하여 하딩과 교대로 의료사역을 담당했다. 그 역시 목포 지역사회의 명망가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1914년에 진료소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건물이 전소되고 직원이 사망했으나 다행히 환자들은 무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의 프렌치가 성금을 보내와 1916년 2층 건물을 완공하고 프렌치 병원이라 명명했다. 이후 프렌치 병원의 의료진은 영암, 해남, 강진, 진도, 완도, 장흥, 함평, 무안 등지의 환자들까지 진료했다. 특히 간호선교사 코델은 목포 선교사 맥컬리와 결혼한 뒤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선박진료소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광주교회.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광주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대개 1903년 무렵이었다. 당시 목포 인근의 해남과 진도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었던 데 반하여 광주 지역에는 모두 6곳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 교회들은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지원근 조사는 선교부가 광주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파견한 사역자였다. 선교부는 1903년의 연례회의에서 광주 스테이션 설치를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 회의를 전후하여 선교사들은 목포의 한계와 광주의 가능성에 주목했던 것 같다. 개항장 목포는 비록 선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는 했지만 절대 인구가 적은 해안가였고 상주 인구 중 상당수가 일본인이었다. 식수의 부족도 목포의 결함 가운데 하나였다. 대신 내륙 광주는 인구가 많았고 모든 물산이 풍부하였다. 그런데다가 보다시피 선교의 결과가 좋았다. 1904년의 통계를 보면 목포는 교회 3개의 평균 출석 인원이 60여 명이었지만 광주에는 6개의 교회와 73명의 학습 교인, 38명의 세례 교인의 총 출석 인원이 367명에 달하였다. 1904년 2월 목포에서 개최된 선교사 모임에서 광주 스테이션 개설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그에 따라 오웬과 유진배, 프레스톤의 광주 답사가 있었고 토지 구입과 주택 건축을 위해 목포교회의 김윤수 집사가 광주로 이동하였다. 오웬과 유진벨은 다시 12월 중순 광주로 가서 머물며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였다. 그때쯤 광주의 임시 숙소가 완공되었고 12월 19일 오웬과 유진벨 부부는 목포에서 짐을 꾸려 광주로 이사했다. 광주 스테이션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04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광주에 도착한 오웬과 유진 벨은 임시 숙소에 이삿짐을 풀고 읍내와 주변 향촌 마을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유진 벨은 광주에서 스테이션 개설을 준비하던 1904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틈틈이 전도하였다. 새로운 사택으로 완전히 이사한 다음에도 거의 모든 시간을 전도에 투자하였다. 광주에서의 첫 예배는 1904년 눈 오는 날 성탄절에 벨의 임시 사택에서 진행되었다. 그 집은 10마일 떨어진 산에서 벌채한 목재와 진흙을 이겨 만든 기와와 벽돌을 이용해 건축한 것이었다. 오웬과 벨은 광주읍 사람들에게 성탄절 예배 사실을 광고했지만 과연 몇 사람이나 올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예배가 임박해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오솔길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었다. 오웬과 벨이 이사하면서 사용한 커다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었다. 오웬과 벨은 무게가 200파운드 나가는 상자 12개를 이용해 이삿짐을 날랐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낼만 했다. 여자들과 남자들은 각각 서로 반대층을 이루는 2개의 방에 앉았다. 벨은 중앙에 서서 각각 그들을 보며 예배를 인도하였다. 사실 그들은 선교사를 구경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때 모인 숫자는 모두 40명이었다. 그런데 그중 세례교인이 3명 있었는데 목포교회에서 세례받은 이들이었다. 또 당시 광주 부근에는 3개의 예배당을 포함한 8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총 신자는 300명, 세례교인 28명, 학습교인 79명에 달했다. 1905년 말 광주교회의 매주 출석 인원이 250명을 넘어섰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보다 밖의 인원이 더욱 많았다. 남자들과 소년들은 바깥 추운 곳에서 인도자의 설교를 들었다.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했다. 광주교회는 예배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향사당 건물을 알아보았으나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북문 안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북문 안으로 예배당을 옮긴 이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먼저 오웬 부인과 유진 벨 부인이 번갈아 가며 매주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유진 벨 부인은 먼저 한 명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그 사역을 시작했다. 또 매일 많은 여성들이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서양인 선교사들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선교사들은 이것을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피아노와 샤워기를 신기해하며 하루 종일 스테이션 구내를 떠나지 않았다. 1905년 여름 광주에 합류한 스트래퍼와 선교사 부인들은 여성 주일 학교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1906년 2월 스트래퍼는 출석 인원 20명으로 구성된 여성 주일 학교를 보고했다. 그녀는 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6월 초에 이르자 인원이 70명으로 늘었다. 그 가운데 사실 4명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린 후 예수님 모친의 이름과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질문했다. 의사였던 오웬 부인은 여성들을 진료하는 한편 매주 정한 날에 여성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다. 그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참석했던 사람들의 가정을 빠짐없이 방문해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하였다. 김윤수 집사의 부인은 여성 담당 사역자가 되어 나주, 광주, 화순 지역을 순회 전도하였다. 또 4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반을 집중 운영하기도 했다. 1906년 유진 벨은 늘어나는 한국인 신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먼저 한국인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유망한 교인들을 선발해 광주 교회에서 개최하는
성경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현지 교회로 돌아가면 자치적인 임금을 받고 사역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지도자 양성반은 다른 클래스와는 달리 좀 더 엄격하였다. 대상자들을 선발하고 성경 및 기초적인 교양을 익히게 한 다음 다시 개별적인 면담을 거쳐 지역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1906년 겨울의 경우 60명이 이 과정에 참여하였다. 유진벨은 광주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광주구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는 사역을 맡았다. 그 사이에 광주 스테이션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스트래퍼가 안식년으로 귀국하였고 엘라 그레이엄이 1907년 11월 광주 사역에 가담했다. 1907년 평균 60명이었던 교인은 1908년에 125명으로 증가하였다. 광주의 경우 스테이션 설치 후 4년이 지나서야 학교가 설립되었다. 다른 스테이션에 비해 교육 선교가 늦은 이유는 교실과 교사의 부족, 선교사들의 한국어 실력 부족 때문이었다. 광주 스테이션에서 학교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08년 유진벨 선교사가 자신의 사랑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부터이다. 당시 남학교에는 30명이 등록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처음에는 광주 남학교라고 불렸는데 1909년 사립학교령을 통해 정규학교로 인가받으면서 숭일학교로 불리기 시작했다. 숭일이라는 말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뜻으로서 평양숭실대학을 졸업하고 숭일학교 교사로 취임한 최득이 선생이 장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숭일의 학생 수가 급증한 것은 바로 시골의 각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의 교회 부설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초등과정을 마친 뒤 광주에 있는 스테이션 구내의 중등학교에 진학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선교부는 선교 구내에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건축비 마련을 위한 운동에 나섰고 마침내 프레스톤의 친구로 미국 켄터키주에 살고 있던 알렉산더에게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1910년 봄에 착공하여 1911년 겨울에 완공된 이 건물은 프레스톤이 직접 공사를 담당하였는데 학생들도 방과 후 시간과 토요일을 이용하여 도왔다고 한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지상 1층에는 8개의 큰 교실과 사무실이 마련되었다. 2층은 좌우 20자로 된 방에 미닫이를 설치하여 교실 겸 강당으로 사용하였다. 교사가 완공되자 광주 스테이션은 크리스마스 행사의 일환으로 새 건물에서 기념 예배와 아울러 연극을 공연하였다. 이곳은 당시 호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맨 꼭대기에 종각이 설치되었는데 그 웅장한 자태가 세인의 관심을 끌었으며 광주 우체국에서는 이 건물이 들어있는 사진을 우편 엽서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숭일학교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지방 학생들이 더 많이 몰려왔다. 따라서 선교부는 학생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달러를 들여 2개의 방을 가진 기숙사를 신축하였다. 이들은 모두 스테이션 직할의 북문안 교회에 출석하였다. 광주 스테이션 구내에 설치된 학교와 교회는 이처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성장해 갔다. 숭일학교가 광주 남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듯이 수피아 여학교 역시 거의 같은 무렵에 광주 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학교의 초대 교장은 엘라 그레이엄이 맡았고 첫 번째 정규 교사는 미션 학교를 졸업한 김함라였다. 1911년 미국의 스턴스 여사가 자신의 여동생을 기념하여 5,000달러의 기금을 제공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회색 벽돌의 3층 교사를 건축하면서 이를 계기로 학교 이름을 수피아 여학교로 부르게 되었다. 이 건물의 1층은 기숙사로 사용되었고 2층은 3개의 교실로 사용되었다. 광주의 의료 선교는 목포에서 이동해온 논런이 1905년 11월 20일
스테이션 구내에 진료소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논란은 오전에는 수술, 오후에는 일반 진찰로 나누어 진료했는데 어린이와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 1907년 논란이 사임하면서 진료 활동은 일시 중단되었지만 같은 해 로버트 윌슨이 부임하면서 재개되었다. 1910년의 실적을 보면 9,900명을 진료했고 수술은 175건이었다. 또 1911년에는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수술은 109건이었다. 일손이 부족하자 의료 선교사인 오웬 부인이 윌슨을 보조하면서 간호사 역할도 했다. 그리고 전도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했다. 1912년 한국인 직원은 모두 7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으로 서방전 뒷면에 교리를 인쇄하여 전도지로 활용하기도 했다. 환자가 늘면서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1909년부터 신축에 착수하여 1912년 1월에 50병상의 3층 건물이 완공되었다. 이 병원은 그레이엄 부부가 자신의 딸을 기리기 위해 기부한 돈으로 지어져 선교사들은 그레이엄 병원이라고 불렀으나 광주 사람들에게는 광주 재중원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같은 해에 광주 나병원이 별도로 건축되었다. 1912년에는 간호사 쉐핑이 부임하여 의료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윌슨은 나 환자를 위한 의료 선교도 병행했기 때문에 많은 진료와 수술을 감당해야만 했다. 1914년부터는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한국인 의사 최주연이 근무했으며 윌슨의 조수 최영욱은 1916년 세브란스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다. 인계교회 1896년과 1897년 유진벨의 광주와 나주 전도는 인계교회를 출범시켰다. 그 시기는 대개 1898년 무렵이었던 것 같다. 유진벨은 1899년 인계교회의 존재를 알리며 그들이 선흥칠의 집에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자가 계속 증가하자 몇 년 뒤 모임 장소를 김일서의 집으로 옮겼고 이어서 우산리에 독립적인 예배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인계교회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은 송정리였다. 이 사실은 유진벨이 1899년 인계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감동을 잊지 않고 자신의 활동 보고서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흥칠은 인계교회와 관련하여 언급된 최초의 인물이다. 이어서 인계교회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갖추는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 상에 보면 이후 신자가 점증하여 김일서의 집에서 회집하다가 결국 별도의 예배당을 신축했다고 언급한다. 또 선흥칠 다음으로 김일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목포 주재 여선교사 스트레퍼에 따르면 새로 지어진 인계교회의 예배당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규모이며 그 교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건축을 완료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계교회의 위치는 어디인가? 스트레퍼는 위의 자료에서 그곳은 목포에서 55마일 떨어져 있다고 말한다. 바로 지금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이다. 이곳은 조선 후기 독산면으로 불리다가 후에 우산면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독산은 풍수지리상 알을 품은 암탉 형국이라 하여 인계라고도 불렸다. 당시 인계에는 206가구에 973명이 동작, 서작, 향약, 당사, 신기 등 5마을에 나뉘어 살았는데 서작에는 보성 선씨, 동작에는 김해 김씨의 집성촌이 있었다. 아마 선흥칠과 김일서는 이들 문중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선흥칠은 인계교회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1903년 장성군 율곡리에 영신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그곳에 파견되어 2년 동안 도움을 주었다. 오해는 1903년부터 인계교회를 담임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바다 등 구소, 나주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지역의 산재에 있는 신자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1905년 장마철에는 광주에서 인계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오웬의 무장지역 순회에 동행한 후 광주로 왔다가 많은 비로 인해 발이 묶여 광주에 일시 체류했던 것이다. 즉, 인계교회의 교우들은 오웬 사역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해 1월 15일, 오웬은 인계교회의 여신도 50명에게 설교하였다. 당시 오웬 구역 8개 교회의 세례교인은 모두 44명이었고 119명이 세례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물론 그 8개 가운데 가장 큰 교회는 인계였고 담당 조사는 지원근이었다. 또 오웬은 그 해의 인계교회에서 75명의 지역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경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는 전주 스테이션의 루이스 테이트였고 참석률이 높아 서로 고무된 상태였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마지막 날에 공개 자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여럿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대단히 뜨거운 부흥 현상이 있었다. 인계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인근 바다 등에서 온 이들도 있었다. 바로 정원삼, 이문호, 윤상삼 등이었다. 1899년 초 인계교회에 가입한 바다 등 교인들은 머지않아 다시 자신의 마을에 교회를 세워 분립하였다. 또 1900년 인계교회 출석을 시작한 도둠의 장창환은 4년을 더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한 후 1903년부터 주일밤 예배와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으로 분립을 준비하다가 1905년 도둠교회로 완전히 독립하였다. 오회는 1906년 이후 광주의 남동쪽인 남평, 화순, 능주, 장흥, 보성 동복, 나간 지역을 맡게 되었고 인계를 포함한 남서쪽 구역은 프레스톤의 영역이 되었다. 바다등 교회. 바다등 교회는 나주군 도림면 바다등에서 인계교회를 다니던 정원삼, 이문호, 윤상삼 등이 1899년 세운 교회이다. 바다등과 인계의 거리는 약 15km 정도였다. 이문호는 원래 주막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술장사를 포기하고 그 건물을 교회당으로 내놓으면서 바다등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듬해인 1901년 예배 공간을 12칸으로 확장하였다. 설립 4년째인 1903년 바다등 교회의 교인 수는 20명 내외로 그중 세례받은 이는 7명이었다. 처음에 유진벨은 전도인 마석이와 함께 이 교회를 인도하였고 오웬은 1903년부터 1906년까지 바다등 교회를 담임하였다. 오웬은 1904년 하반기 바다등에 와서 41명을 문답한 결과 2명을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이고 28명을 학습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 바다등 교회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먼저 2개의 교회를 분립시켰다. 즉, 영광군 삼남면의 하나말 교회와 광주군 칠성면의 구소리 교회이다. 하나말 교회는 목포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1903년 교인 수는 20명에 세례교인은 7명이었다. 또 그 사이에 예배당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고 다시 한평군에 성정, 마석, 방동 등의 새 교회를 분립시켰다. 1905년 유진벨은 이 교회에 200명이 모이고 있다면서 놀라워했다. 바다등 교회는 1938년 10월 장소를 이전하여 현재의 위치에 24평 목조 건물 예배당을 세웠다. 오회는 1903년부터 약 3년 동안 바다등과 아울러 인계와 도둠 등의 지역교회를 순회하며 성례전과 예배,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도둠교회. 도둠교회는 1905년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1900년 김윤수의 전도를 받고 5km 거리의 인계교회를 다니던 장창환은 도둠 사람들을 전도하여 몇 명의 신자를 얻었다.
그들은 1903년부터 전도인 지원군의 인도를 받아 주일 밤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도둠의 예배 처소에서 갖기 시작했다. 물론 주일 낮 예배는 인계교회에 가서 드렸다. 그러다가 출석 인원이 50명을 넘어 어느 정도 힘이 생기자 1905년 독자적인 교회로 출범하였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이곳이 요기리가 되면서 이후 요기리 교회로 부르기도 했다. 1904년 11월 오웬은 도둠을 방문하여 무려 62명을 문답하고 그 중에 18명에게 세례를 주고 28명을 학습 교인으로 삼았다. 또 6명의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바로 그 어간에 도둠교회가 근대 교육에 관심을 갖고 매일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스트레펄은 도둠 사람들이 기도처와 학교로 사용하기 위해 집을 한 채 구입하였으며 그 운영비를 교회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인계교회의 후신인 송정리 교회의 남선의숙이나 바다등 교회의 광명의숙보다 앞선 것이다. 당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교회 부설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선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그 학교들을 교회 초등학교, 교회 학교 또는 기타 학교 등으로 불렀다. 남장로교의 미국 교회들이 초중등학교를 설립하여 신자의 자녀들을 교육한 것처럼 선교사들은 지역의 교회들이 이전의 서당과는 다른 초등과정의 근대식 학교를 세워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지원하였다. 그러하여 교회 초등학교와 스테이션 군의 중등학교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랐다. 즉, 읍면단위 시골 교회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역 거점 도시에 있던 스테이션의 중등학교에서 공부한 후 다시 귀향하여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의 중추적인 인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선교부는 이를 위해 해당 학교의 교사 인건비 절반과 교육과정을 지원하였다. 도둠교회는 바로 이러한 남장로교의 교육 정책에 발맞추어 근대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둠교회의 매일학교 운영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즉, 1918년 요기리 교회의 여신도 선신회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액수의 헌금과 함께 밭 3두락을 기부하였다. 도둠의 교인들이 그 학교의 안정적인 진행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둠교회 부설 매일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떠했을까? 이는 바다등 교회의 학교였던 광명의숙의 경우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1917년 광명의숙의 교재는 성경도리, 사도행전 주석, 철로 역정, 오륜행실 차료, 썬다싱, 여호수아 강해, 지도자 양성, 에스더서 주석 등이었고 과목으로는 영어, 한문, 국어, 산수를 가르쳤다. 과외 활동으로는 집신 만드는 방법, 손야구, 진돌이, 딱지치기 등이 있었다. 도둠의 매일학교 역시 이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학교는 같은 남장로교의 교회 부설 초등학교였기 때문이다. 남평교회. 바다등 교회는 다시 광주군 칠성면의 구소리교회를 분립시켰다. 오웬은 1904년 봄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여 8명의 세례교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904년 겨울 인계와 바다등 구소와 나주를 광범위하게 순회하였다. 이어서 1905년 초봄 오웬은 구소리교회를 방문하여 14명을 문답한 결과 그 가운데 10명을 학습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오웬이 다시 구소리교회를 방문한 것은 1905년 여름이었다. 이때는 세례 지원자 32명 중 5명이 세례, 18명이 학습교인으로 세워졌다. 당시 구소리교회의 교인 수는 46명에 달했다. 특히 구소의 교인들은 다른 곳보다 더욱 가난해서 예배 처소를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오웬은 1905년에 쓴 자신의 활동 보고서에서 장흥, 보성, 나간, 능주, 남평 지역에는
이미 수년 전에 피터스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전도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었다. 그가 말한 이는 바로 미국 성서공회의 매서인으로 유대계 러시아인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인물이었다. 1881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피터스는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일본 나가사키에 머무르던 중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1895년 5월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 후 피터스는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 공부를 병행하는 한편 각 지역을 순회하며 성경을 판매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때 그는 놀라운 판매 능력과 천부적인 어학 능력을 발휘하여 성서공회의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피터스는 1897년 봄 바로 남평 지역 등에 와서 매서인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인 가정에서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훈련을 받았던 그는 라틴어는 물론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피터스는 미국 매코믹 신학교 유학 후 1904년부터 북장로교 한국 선교사로 일하며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깊숙이 참여하였다. 남평교회는 구소리교회에 다니던 남평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오해는 1906년 초 남평장터의 새로운 공동체와 접촉하면서 그들의 친절과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 구소와 남평의 세례 지원자들을 문답한 결과 21명에게 학습을, 8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 남평의 교우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함은 물론 분에 넘치는 액수의 헌금을 내서 다시 한번 오웬을 감동시켰다. 교인 중 어떤 사람은 미화 18달러를 헌금하였는데 이는 그의 111치 임금에 해당하는 큰 액수였다. 또 남평의 신도 30명이 교회당 부지 매입을 위해 연보한 돈은 45달러로 230일간의 노동력에 해당하는 가치였다. 남평교회의 이런 모범적 행위는 구소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그들은 새로운 예배당을 짓기로 하고 목재를 모으기 시작했다. 오웬은 구소리 교회의 두 사람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실에 크게 고무되고 있었다. 또 오웬은 1906년 4월 남평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사경회를 개최하였다.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밤에는 특별 전도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때 과부 한 사람과 남자아이 2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 특히 이 과부는 3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45센트의 헌금을 바쳤다. 신왕리 교회. 오웬은 장흥에 사는 5사람의 요청을 받고 변창현 조사와 함께 그곳에 가서 사창교회를 설립한 것을 비롯해 오늘의 순천 노회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조사 백영수를 순천에 투입하였고 또 다른 조사 조상학으로 하여금 보성군 벌교에 무만동교회를 세우게 하였다. 이어서 오웬은 광주군을 담당했던 조사 지원근을 파견하여 광양의 한태원으로 하여금 신왕리 교회를 세우도록 하였다. 또 그 어간에 박희원, 서병준, 허준규 등 9명이 전도를 받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합심 연보하여 1907년에 8칸의 신왕리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그 후 신왕리 교회는 인근의 많은 교회를 분립시켰다. 먼저 신왕리 교회를 다니던 서병준이 1908년 자신의 향리인 웅동에 별도의 신앙 공동체를 출범시켰다. 그 구성원은 모두 서병준에게 전도를 받은 웅동의 19가구 한마을 사람들이었다. 110명의 웅동교회 교우들은 한글을 배워 스스로 성경을 읽는 재미를 누렸다고 한다. 또 신왕리 교회를 출석하던 서한봉은 그 사이 자신의 동네인 대방리 사람들을 전도한 결과 신자가 늘어나자 가옥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삼고 1908년 분립을 단행하였다. 이어서 1909년 신왕리 교회의 장주화는
섬거리 교회를 별도로 시작하였다. 그래서 6간짜리 예배당과 사숙을 신축하고 또 교역자 사택도 봉헌하였다. 같은 해에 강대호 역시 신앙리 교회에서 나와 지랑리 교회를 세웠고 옥공면 백암리 교회도 그렇게 분립하였다. 교회 설립에 앞장섰던 한태원은 1910년 집사로 임명받은 후 코이트 선교사와 협력하며 조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박희원은 웅동에 교회가 세워지자 그곳을 순회하였고 이어서 1919년 이육원과 함께 장로가 되었다. 또 그는 전도인의 직분으로 인근 태인도와 금오도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았다. 신왕리 교회는 언제나 많은 교인으로 북적였다. 옥룡 대방리 사람들은 20에서 30리 되는 고개를 넘어왔고 25리 길의 진상 섬거와 심지어 55리 떨어진 고략 황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신왕리 교회 부흥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1910년 11월 교인들이 세운 광신학교의 운영에 있었다. 광양과 신왕에서 한 글자씩 가져와 교명으로 삼은 이 학교의 교장은 박희원이었는데 그는 장로이면서 지역의 명망가이기도 했다. 재학상의 거주지는 신왕과 신전, 웅동과 중림을 비롯하여 멀리 탄치와 비촌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다. 4년제의 광신학교를 마친 졸업생들 가운데 일부는 순천 매산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했다. 교사는 황석관, 구재회, 조택력, 조보라 등이 있었다. 섬거에 있는 공립보통학교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으므로 지역 아이들 대부분이 광신학교에 다녔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신왕리 교회와 접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8년 신왕리 교회의 교세는 50에서 60명 정도였다. 또 이때 지역 교회들이 총회에 낸 전도 헌금 내역을 보면 여수읍교회 15원, 코이트 지역 10원, 장천교회 4원, 구례읍교회 3원, 한익수 지역 1원 60전, 신왕리교회 1원 20전, 봉전리교회 50전 등이었다. 1930년대 신왕리교회는 장년부와 유년부의 주일학교 조직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성경통신과 여름 성경학교, 사경회, 가정기도회 프로그램이 때를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몇몇 청년회는 인근 마을 세 군데에 나아가 성황 중에 대전도회를 개최하였고 교회는 감나무의 공동재배를 통해 재정 확충 사업에 나섰다. 또 1936년에는 교인 수가 소폭 증가하였고 소년 소녀들을 위한 아동 부흥회로 인해 교회의 분위기가 상승의 흐름을 타게 되었다. 장천교회. 장천교회는 1907년 시작되어 오웬의 지도를 받았다. 여수군 율촌면 조아리 장천마을의 조일화는 서울에 갔다가 세브란스 병원의 선교사에게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목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동생 조이환과 이기용을 설득하였다. 이들은 목포를 방문하여 프레스톤에게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어서 조일환 형제는 부친 조병아와 모친 최성덕을 신종하게 하였다. 또 장천의 지재안과 박경주, 박홍주, 유인종, 박승문을 전도하였다. 당시 여수는 오웬의 선교구역이었다. 조일환 등 3인은 광주의 오웬을 찾아가 1908년 3월에 학습을 받았고 다시 같은 해 10월에 세례교인이 되었다. 1907년 처음 장천교회의 예배 처소는 조일환의 집이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목조 12평의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오웬의 조사 지원금은 벌교 무만동 교회의 정태인과 순천 평촌교회 전도인 박응삼과 함께 번갈아 가며 장천교회 예배를 인도하였다. 화순조씨 조병아는 3남 1녀를 두었는데 율촌에서 서당을 차리고 훈장을 불러서 세 아들에게 한학을 가르쳤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장남 조일환은 율촌의 중심인물이 되어 향교에도 출입하였다. 즉, 율촌의 향족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당시 향촌의 중간층 일부가 그러했듯 기독교 가담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대의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그 후 조일환은 장천교회에 이른 동생 조이환에게 일임하고 율촌 면장이 되어 몇 해 동안 시무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 율촌에서 제일 가는 부를 축적하였다. 그는 자신의 땅을 장천교회 부지로 헌납하였고 동생 조이환이 분가할 때 집을 한 채 장만해 주었다. 조이환은 1909년 장천교회 영수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7개 군의 전도인이 되어 지역을 순회하였다. 그리고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장천교회와 제주 모슬포교회, 여수읍교회 목사로 사역하였다. 장천교회는 1912년 4월 4년제 초등과정의 여응학교를 설립하였다. 교사는 국어와 수신의 김순배, 성경과 도덕의 조이환, 산술과 도서의 박종석이었고 졸업생들은 매산학교 5학년에 편입되었다. 여응학교는 당시 율촌면의 유일한 근대식 교육기관이었다. 그 외의 교회들. 고흥. 오웬은 1906년 고흥군 옥하리 교회를 세웠다.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은 신우구의 한약방이었다. 광양. 광양읍교회는 1908년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모임을 갖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그 후 전도인 박응삼이 전도에 힘쓴 결과 김윤석, 박정진 등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전도인 강성봉과 조사 장현중, 조이환, 정자삼의 지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광주. 광주군 중흥교회는 1907년 문을 열었다. 그 마을의 이방원과 여신도 서천년 등이 먼저 믿은 후 오웬의 도움을 받아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나주. 1903년 세워진 나주군 광암리 교회는 먼저 김윤환의 전도로 예배를 드리다가 후에 교우들의 합심연보로 예배당 6칸을 신축하였다. 먼저 오웬이 이 교회를 돌보았고 이어서 프레스톤이 시무하였다. 나주군 방산리 교회는 박창학의 전도로 1905년 시작되었다. 오웬은 조사 백영수와 함께 방산리 교회를 목회하였다. 1906년에는 나주군 상촌리 교회가 창립되었다. 처음에는 이윤삼의 집에서 임시로 모이다가 이듬해 독자적인 예배당을 새로 지었다. 1909년에는 영수 조경주가 학교용 부지 800평과 교회 증축용 자재를 기부하였다. 상촌리 교회는 1910년 김운삼, 이윤삼, 조경주를 장도로 창립하였다. 오웬은 상촌리 교회의 처음 교역자였다. 1908년에는 나주군 서문정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여 오웬의 관리를 받았다. 마석유, 임성옥, 노은군, 조상학 등이 조사로 일하였는데 원래 처음 교회당은 동부면 학교에 있었다. 보성. 나주군 방산리에 이어 오웬은 조사 백영수를 동반, 보성군 신천리에 와서 전도하였다. 그 결과 1905년 신축 예배당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신천리는 당시 오지 중에 오지로 불리던 곳이었는데 오웬은 그 어려운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방문하였다. 1907년에는 오웬에 의해 보성군 운림교회가 문을 열었고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이듬해인 1908년에는 오웬이 노방전도를 통해 보성군 양동교회를 출범시켰다. 순천. 오웬의 조사 지원군은 순천군 평촌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박응삼, 이원백이 먼저 믿고 그 뒤를 차경순, 김경선, 이도삼이 따랐다. 1906년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오웬의 관리를 받았다. 완도. 완도군 관산리의 정만일은 목포교회 창립 당시 유진벨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은 전도인 노학구를 통하여 오웬의 전도를 받았다. 그때 정만일과 함께 오웬의 권유를 받은 이는 모두 4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1904년
8칸 예배당을 건축한 후 관산리 교회를 시작하였다. 장성. 오웬은 조사 도정이와 함께 1903년 장성군 율곡리에 영신교회를 출범시켰다. 영신교회는 신축 예배당을 갖고 있었다. 장흥. 1905년 장흥군 도청리 교회가 방천일과 일학서의 주도로 세워졌다. 그들은 목포에서 기독교에 대해 들은 후 방천일의 집에서 모이게 되었다. 광주의 오웬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방천일은 다시 장흥군 진목리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안덕화의 집에서 예배하다가 다시 이연화의 주택으로 장소를 옮겼고 1906년 교회당을 신축하였다. 오웬은 진목리교회 담당 목회자로 시무하였다. 1908년에는 장흥군 삭금리 교회가 6칸의 신축 예배당에서 시작되었다. 오웬은 그 교회의 초대 교역자였다. 해남. 오웬과 조사 변창현의 전도로 1902년 해남군 선두리교회가 설립되었다. 교인 수가 300여 명에 달하는 부흥일로의 교회였다. 화순. 화순군 대포리교회는 1902년 이경래를 중심으로 하여 한 칸 셋방에서 시작되었다. 오웬은 조사 백영수와 함께 이 교회를 돌보았다. 화순읍교회는 오웬과 여전도인 신나열의 전도 결과로 1907년 화순읍사의 향청에서 시작되었다. 향청은 지금으로 치면 지방의회 사무국의 청사가 되는 곳으로 당시에는 지방 유력자, 즉 향족들의 활동 공간이었다. 화순읍교회의 첫 예배 처소가 향청이었다는 것은 교회 설립에 지역 유지들의 주도와 지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